버리지도 못한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 나의 삶은 멈추었다. 지금 행복하라. 진한 커피, 알맞게 구운 토스트, 현금 물결이 굽이치는 밀밥과 아름다운 석양, 당신에게 건네는 칭찬의 말. 우리 집 베란다 창고에는 이삿짐 센터 마크가 찍혀있는 종이 상자가 몇 개 있다. 이사 온 지 4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짐이다. 제일 큰 상자는 음악 CD다. 그동안 클래식, 재즈 CD를 많이 모아 CD 수납장이 따로 있었다. 스트리밍이 편하다 보니 점점 CD를 꺼내 듣지 않게 됐다. 또 다른 상자는 두 딸의 어릴 적 물건을 모아둔 상자다. 이 상자는 정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매번 실패했다. 일기, 상장, 편지도 있지만 두꺼운 스케치북이 제일 많다. 처음 그린 우리 가족, 유치원 소풍 간 날 등 어릴 적 고사리 손으로 그린 그림을 보니 차마 정리할 수 없었다. 사진으로 남겨놓고 버리자 싶어 다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그 색감을 사진으로 담을 수 없어 포기하고 도로 상자를 닫았다. 묵은 짐은 손으로 만져지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다. 핸드폰 안에도 사진과 음악이 쌓여 있다. 나의 핸드폰에는 7,000장 가까운 사진이 들어있다. 컴퓨터 속 쌓인 짐은 또 어떠한가.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는 파일들이 수두룩하다. 인터넷 세상에도 내 묵은 짐은 여기저기 널려 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나는 무려 50개가 넘는 카페 커뮤니티의 회원이었다.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급하게 가입했거나 재봉, 스테인리스 펜, 베이킹 등 한때 관심 있어서 들어갔지만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카페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2007년에 내가 만든 카페도 있다. 혼자 글을 올리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카페 이름도 숨어있기 좋은 방. 글은 달랑 2개. 그중 하나가 둘리였다. 2007년 3월 새로운 정수기 점검차 집에 온 관리자가 말했다. 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과 많이 닮으셨어요. 선생님 별명이 둘리였는데. 깜짝 놀랐다. 내 중학교 때 별명이 둘리였기 때문이다. 한참 잊고 있었던 별명을 들으니 중학교 친구들이 생각났다. 항상 3명이 붙어 다녔는데 서로 애니메이션 둘리에 나오는 캐릭터 둘리, 또치, 도우노로 불렀다. 신기하게도 정말 닮았었다. 지금은 모두 연락이 끊기고 말았지만 얼마 전 참석한 연말 모임이 생각나 예전에 쓴 글이 더 뭉클하게 다가왔다. 회원들과 간단한 심리게임을 했다. 6장의 빈카드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한 문장을 각각 쓰고 공개했다. 나는 현빈을 좋아한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제일 싫다. 나는 요즘 살이 많이 쪘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 나는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등등. 나라는 주어 뒤에 다양한 동사로 문장이 완성됐다. 이제 자기에게 의미 없는 카드를 한 장씩 버리며 이유를 말했다. 나는 요즘 살이 많이 쪘다를 쓴 친구는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들어갈 테니 의미 없게 되길 바라며 버렸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를 쓴 친구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라 별 의미가 없다며 버렸다. 내 차례가 돌아왔다. 나는 어릴 적 별명이 둘리였다는 카드를 제일 먼저 버리려다 주저했다. 별명에 배어든 추억까지 버리는 것 같아서였다. 결국 카드를 마지막까지 들고 있었다. 우리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는 실용적인 목적보다 물건에 얽힌 추억이 더 크지 않을까. 음악 CD를 보면 그 CD를 고르던 레코드 가게의 분위기와 냄새까지 생각난다. 아이들의 물건 속 삐뚤빼뚤한 글씨와 귀여운 그림에서 그 시절 아이들의 온기가 다시 살아난다. 오래된 별명을 적은 카드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추억 속에서 우리 삼총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까르르 소리내며 웃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창고문을 열 때마다 한숨을 쉬는 나와는 달리 아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래,
딸들에게 본인들의 그림을 각자 처분하도록 맡겨야겠다. 이번에도 내가 건드렸다가는 추억에 빠져 도로 다 담을 테니. CD 상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후배에게 주자. 박스 테이프를 뜯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처럼 추억의 음악들이 쏟아져 나와 질척될 테니 말이다. 내가 이렇게 단단히 결심한 것은 물건 정리 실용서가 아닌 리베카 솔릿의 에세이 길 읽기 안내서 덕분이다. 작가는 물건뿐 아니라 물건에 쌓인 추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말해주었다.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희미해진 기억을 글로 적을 때마다 기억은 그림자 같은 생을 마감하고 활자로 고정된다고 했다. 그녀의 말대로 이 글을 쓰며 추억이 오히려 또렷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 CD와 아이들의 물건, 중학교 동창들과의 추억은 이미 활자로 뚜렷하게 각인되었다. 버려도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겠다. 좀 더 가볍게 창고의 묵은 짐을, 마음속 추억의 짐을 정리할 수 있겠다. 2001년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색을 한 달에 한 번 1년 이상 하는 여성은 방광암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았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15년 이상 염색을 한 여성은 3배 높았다. 대체로 수용성인 염색약 속 발암물질들이 피부에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방광에 고여있다가 배출되기에 방광 조직과 접촉해서 암이 유발된다고 한다. 흰머리가 신경 쓰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던 염색약이 이렇게 위험했다니 깜짝 놀랐다. 나 역시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끔따끔하거나 눈이 시린 적이 많았다. 염색약은 원래 독한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 염색약에도 거의 들어가 있는 PPD, 즉 파라페닐렌 다이아민 성분 때문인데 심한 경우 두드러기나 진물, 호흡곤란, 실명위기까지 간다고 한다. 아무리 적게 들어있어도 그런 유해물질을 내 몸에 직접 바른다는 것이 무서워졌다. 또 염색할 때 미용실에서 1시간 넘게 보내는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 흰머리 나는 시기에 맞춰 예약하고 머리를 관리하는데 소모하는 에너지도 나를 지치게 한다. 미용 간습은 여성의 일생에서 수년의 시간을 앗아가며 그 재능을 활용해 꿈을 좇을 에너지를 거울 앞에서 소비하게 만든다. 많은 여성은 비현실적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려는 노력과 실패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 패션과 미용 산업이 얽힌 패션 미용 복합체가 교묘하게 끼어든다. 여성의 몸을 예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스스로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야 자기네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 염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화장이나 파마, 제모 등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미용 간습에서 하나씩 벗어나 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가 염색이다.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당해지기로 했다. 한 달이 가까워지니 하얀 머리가 송송 올라왔다. 나는 가르마 쪽에만 유난히 흰머리가 난다. 지금까지 벌써 염색할 때가 된 거야? 하고 한숨부터 나왔는데 생각을 달리하니 새로 난 잔디처럼 귀엽게 보인다. 그렇지만 외출할 때는 머리띠로 넘기거나 반묶음 머리를 해서 흰머리를 감추고 있다. 지저분해 보일까봐, 나이 들어 보일까봐, 머릿결이 푸석해 보일까봐,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 할까봐. 아직은 망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미용 간습의 거울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에서 비싼 건강검진을 받았다. 나는 평생 처음 목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초기라 다행이었지만 체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큰 마음을 먹고 개인 트레이닝, 일명 PT를 시작했다. 잠깐만요. 저 정말 안 되겠어요. 무게를 조금만 빼주시면 안 돼요? 누워서 발판을 들어 올리는 기구 파워레그 프레스를 하다가 힘에 부쳐 트레이너에게 사정했다.
한 번만 더 밀어 올리다가는 정말 다리가 툭 부러질 것만 같다. 그럴 때마다 트레이너의 대답은 똑같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이때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자, 11, 12, 13. 한 개만 더 하라더니 계속 구령을 붙인다. 흔히 인생은 버티기라고 한다. 버티기는 맞서 견디는 일이다. 나는 겁이 많은 편이다. 운동할 때도 다칠까봐 몸을 사리게 된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더디다는 생각에 운동이 더 두려워진다. 배드민턴은 어깨가 빠질까봐, 테니스는 손목이 나갈까봐, 골프는 허리를 삐끗할까봐 무섭다. 피트니스 역시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 같은 장엄한 운동기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저 4kg이나 하는 덤벨이 내 발등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발뼈가 조각조각 바스러지는 것 아닐까? 겁이 나는데 운동신경까지 없다 보니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계속 지지부진한 나에게 트레이너가 물었다. 회원님은 운동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그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번엔 스쿼트를 20개 했으니 이번엔 22개까지 해보겠다. 어제 캐틀벨 4kg을 들었으니 오늘은 6kg을 들고 해보겠다와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라고 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껴야 운동할 의욕이 생긴다고. 막연한 목표를 가지면 시작도 힘들다. 오늘도 부족한 것은 채우고 꾸준히 버티고 세운 목표에 집중하면서 단단하고 멋진 몸 근육과 근근육을 함께 키워간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급부상한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회과학 연구소다. 1916년에 설립되어 연구원만 300명이 넘는 공신력 있는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은 20대에서 40대 초반에 행복감이 가장 낮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은 55세를 기점으로 점점 더 행복해지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행복의 절정을 느낀다고 한다. 갑자기 기운이 났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니겠지 싶어 차분히 다시 한번 읽었다. 연구 결과는 나이를 먹어갈수록이 아닌 삶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진다.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며 나쁜 일이 매번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을 통해 겪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친구의 이야기에서도 친구는 대기업 주재원으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 홍콩에 오래 살았다. 5년 전 갑작스러운 회사 파산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다. 남편의 취업, 아이의 전학, 집 구하기 등 들이닥친 문제로 힘들었던 친구는 홍콩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최근 홍콩에 남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로 사회 경제 전반이 불안정하고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몇 년 전 한국에 들어가 다시 자리 잡은 내 친구를 부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어? 친구는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인생의 시점을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에 맞추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도 나이 50에 이르러 일상에서 삶의 행복을 찾았다고 전한다. 나의 50번째 해가 다가왔다 지나가고 외톨이인 나는 북적이는 런던의 어느 찻집에 앉아 있었다. 대리석 탁자 위엔 펼쳐진 책과 빈잔 하나. 행복감에 흠뻑 젖어든 나머지 나는 축복받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축복할 수 있었다. 전윤정 저자의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출판사는 세이지입니다. 미니멀 관련 내용을 시작으로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여자의 나이 들에 관한 것,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에피소드들이 잔잔하게 여운을 주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읽어드린 예이치의 시에서처럼 가끔이라도 어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실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외로움과 상실감,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버려도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알게 되고 경험하면서 창고의 묵은 짐뿐만 아니라 마음속 짐까지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가볍지만 충만한 그리고 반짝이는 봄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